안녕하세요. 정준모입니다. 저는 큐레이터로서 일을 해왔는데 오늘 디자인 포럼에 와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그 디자이너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디 가서 보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보시는 전시 같은 것들도 보면은 단순하게 그것이 작품을 나열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큐레이터의 시각과 인문학적인 지식, 그리고 사회를 보는, 세상을 읽는 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런 전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들이 큐레이터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전에는 사실 창고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황제나 또는 사제들, 어쨌든 권력자들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잘 지키는, 소위 축구에 있죠. 키퍼라고, 골키퍼. 그래서 키퍼라는 그런 명칭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물건을 분류하는데, 유물을 분류하는데 노하우가 생깁니다. 황제나 사제가 뭘 가져오라 그러면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늦게 찾아가면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류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수장고에 비치하고 또 그것들을 나열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큐레이터란 직업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큐레이터란 명칭이 되게 일반적으로 쓰입니다만은, 더더군다나 요즘 보면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소설에서 들어보면 그 큐레이터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큐레이터들의 모습을 새기고 큐레이터계에 입문했다가는 상당히 후회를 하는, 그래서 노동지닥적 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레이터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한다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손톱을 기를 수 없는 게 큐레이터란 직업입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학술 및 조사 연구를 맡는 전문 인력이다. 소위 리서치 큐레이터, 리서처 큐레이터가, 리서처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는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들을 뽑는데, 사실은 미술사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대개는 박물관학, 뮤지올로지를 또 수료를 해야 큐레이터로서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 열흘 됐습니다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을 맡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의 디자인 미술관에 있는 의자 한 70개 포함해서 한 430점의 소위 1850년대부터 요 근래 의자까지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들을 10년 전에 문을 닫은 담배 공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넣음으로써 이 전시하는 작품들, 의자들이 보다 더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큐레이터의 또 몫이기도 하다. 그래서 큐레이터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대개는 디자인하고 좀 비슷하고 볼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혼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전문 인력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사실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새로운 미술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큐레이터들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게,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서부터 다양한 변화를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큐레이터나 제대로 된 미술관, 박물관도 아직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걸 또 쫓아가려니까 여전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스로 3단, 4단, 9구단에서 4단쯤 외워놨는데 갑자기 10단을 외우라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차근차근 제대로 밟아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미술관, 박물관의 역할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만큼 거기에 변화하는 디자이너도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미술문화, 특히 시각문화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큐레이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이 70년대까지만 해도 획일적인 똑같은 생각을 요구받는 것이 일사불란하고 단결이라는 의미로 미화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다양성의 추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시대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다른 생각들을 서로가 왜 다른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의 공존이 상당히 이 민주적인 어떤 그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한다. 그게 사실은 근대기의 많은 국가들이 미술관, 박물관을 설립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민주적인 사고 또는 민주적인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 이유도 있었다는, 그래서 상당히 미술관, 박물관이 정치적인 그런 그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 박물관 문화를 디자인하는 큐레이터들의 입장도 그런 것들과 무관할 수는 없다. 이제 전시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근대 이전에는 되게 뭐 집에 걸어놓는 그런 역할들이었죠. 그리고 많이 걸어놓고 많은 걸 가졌다는 걸 자랑하는 게 주로 그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들 보면은 집안 가득히 마치 타일 붙여놓듯 그림을 걸어놓은 그런 그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데서 이제 이 소위 이 근대적인 전시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 박물관의 이 역할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소위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 루브르 미술관이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대개는 나열식으로 시대순으로 나열식으로 쭉 거는 게 이제 유행이었죠. 지금도 어떤 미술관에 가면 이제 그렇게,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다양한 전시들의 역할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아방가르드 미술, 현대 미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시의 개념들이 확 바뀌었고, 미술관들도 소장보다는 새로운 미술 현상들을 부추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동참하고 공동으로 일을 벌려나가는 그런 그 미술관들이 주로 등장하면서 이제 큐레이터들의 역할들이 더 커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그 미술관에서 전시들도 상당히 문화 담론을 생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술사적인 그 전시가 있다면은 비평의 맥락화. 그래서 뭐 이렇게 마르셜 듀샹의 변기 같은 것들이 등장했던 뉴욕의 아모리쇼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랄드 제만이 만들었던 68년에 스위스에서 열었던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 이런 전시들을 통해서 이제 미술관이 크게 변화하고, 바로 이 시기가 이 세계사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를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블록버스터 전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바로 이런 그 목적에 따라서 또 큐레이터들이 나름대로 이 자기의 안목과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드러내거나 감추거나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이너들이 어떤 목적이나 기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공적인 취미를 위해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때마다 자기네 그 입장들이 달라져야 하듯이 큐레이터들에게도 그런 입장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영역에 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어려운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큐레이터에 대한 그 명쾌한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바꾸는 힘들은 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 문화라는 측면에서 문화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알게 모르게 변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다음으로는 심재명 선생님인데 뭐 너무 잘 아시죠? 그 요즘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우리 그 심재명 대표께서는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해서 대박을 쳤다고 하죠.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이제 이
영화계에선 뭐 늘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특히 또 애니메이션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해내시는 덕분에 아주 더 재밌는 일들을 좀 많이 앞으로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국 연예지 버라이어티지에 주목할 만한 10인의 제작자 뭐 이렇게 뽑히시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영화 제작을 대표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심재명 대표님의 열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필름의 심재명이고요. 제 직업은 영화 제작자죠. 프로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 프로듀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저 역시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최근에 저희 명필님이 제작한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는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어떻게 보면 미술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영화사를 만들고 지금 30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애니메이션은 처음입니다. 저 역시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지만 오늘 또 운명을 달리한 스티브 잡스의 픽사가 만든 뭐 여러 가지 영화들, 또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도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또 성공하는 그런 장편 애니메이션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실사 영화와 달리 유독 어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온 그런 매체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로서 또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겠다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 제작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제작 기간이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실사 영화가 1, 2년 정도의 제작 기간을 거친다면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한 150명의 인력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꽤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을 했지만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도전은 처음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도 많이 겪게 되었고요. 하지만 또 마당을 낳은 암탉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 그리고 흥행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작품적인 성취와 평가를 많이 받아서 저는 이 첫 도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저 스스로도 보람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의 미술에 관련한 또 영화 제작에 전반한 얘기의 어떤 중개자로서 프로듀서 역할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뭐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계장에서 알만 낳는 난종용 암탉 잎사귀 자기 스스로 알을 품어보고 새끼로 부화해서 엄마가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양계장을 탈출해서 대자연의 여러 가지 어드벤처, 모험 이런 것들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하고는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마지막에 가면 애니메이션답지 않게 주인공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식 성공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 그리고 함께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좀 더 미국식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틀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걸맞는 미술적 컨셉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동물들도 한국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해서 그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5년에 토이스토리가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 영화를 제작했을 때는 2005년이었거든요. 출발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저희는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것이 이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미술적 컨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고전적으로 2D 셀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유아용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또는 플랫한 느낌 그리고 어떤 동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디지털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포맷은 2D 디지셀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컨셉은 동양화의 개성을 살린 우리만의 한국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주얼은 아마 이 영화의 특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한 초입부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양계장을 탈출해서 가까스로 자기 이종의 아기인 청둥오리하고 길을 떠나는 장면의 출발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자연의 모습이라던가 이 캐릭터들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컨셉하고 부합되는 이미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캐릭터 디자인과 또 배경 디자인과 컬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마당을 낳은 암탉의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것은 한국적 캐릭터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키마우스라던가 또는 아기 공룡 둘리에서 보여주는 그런 정통적인 카툰 애니메이션의 방식을 배제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동물이 등장하지만 사실적인 캐릭터를 추구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의 동물들은 날개를 굉장히 손이나 팔처럼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거나 사람처럼 네 다리가 아니고 두 다리를 활용해서 뛴다거나 하는 것들인데, 마당을 낳은 암탉에서의 조류의 날개들은 반의인화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끈을 풀어야 되는데 날개를 손으로 의인화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부리로 끈을 쫓는다거나 이런 식의 반의인화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미국식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동물들보다의 과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배제하자라는 그런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암탉 잎삭은 굉장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곡선 디자인보다는 직선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하면서 미술팀은 기마 유종민의 벽화인 스키타의 벽화 이런 것들에서 주는 어떤 동적인 느낌, 직선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캐릭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공 암탉의 캐릭터 변화,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둥오리라던가 수달이라던가 이런 이제 캐릭터들 디자인하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의 여름, 봄, 또 가을, 겨울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것이 극장에서 보시게 되면 물론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 배경 디자인에서 오는 어떤 스펙타클, 그리고 차별화가 아마 이것이 또 특히 미국 애니메이션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화 미술이라는 것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마당을 낳은 암탉은 돌이켜보건대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 적절한 디자인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당을 낳은 암탉은 현재 한국에서 상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한국 애니메이션 처음으로 중국에서 대규모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텐데요. 이번 또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술적 특성들을 또 해외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저는 이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그치지 않고 TV 시리즈라던가 다른 이제 부가 사업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성취했던 미술적 작업들, 캐릭터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재명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봐왔던 디즈니랜드식의 애니메이션이 아닌 새로운 심재명식의 애니메이션 기법이 마당을 낳은 암탉을 정말로 마당 밖으로 끌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 장르 간의 크로스오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되게 일반적인 건데 이제 영화를 하시는 심 대표님께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는 우리 뽀로로 최상현 선생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심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요즘 어린이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뽀로로를 디자인하신 최상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어린이들이 이제 유권자가 되면은 최상현 선생이 대통령을 나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 같은 제발 정계로는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최상현 씨는 지금 아이들한테는 거의 신이죠. 근데 특이한 이력은요, 대학 다닐 때 이 비보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여 차례 공연을 한 그런 경력이 있기도 한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 재주는 빼고, 뽀로로에 대한 얘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상현입니다. 먼저 초대해주신 헤럴드 미디어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에 특성화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헤럴드 미디어 측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를 몇 가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 그 특성과 성공의 비결. 예, 제 비결을 살짝 공개를 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그걸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아티스트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많이 다른 색깔들의 디자인들을 해왔어요. 캐릭터들을.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게 항상 클라이언트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처음 보는 걸 요구하세요. 처음 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좋아. 근데 뒤에 하나를 더 붙여요. 친근해야 된다. 이거는 삼각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색깔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철저하게 의뢰자의 생각을 읽고 그 의뢰자의 마음에 드는 의뢰자가 말하는 모든 걸 받아들여서 만드는 게 제 디자인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면 노하우일 것 같아요. 예. 네, 무색이죠. 저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옷도 일부러 오늘 흰색 입고 왔어요. 저는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찾아가서 합니다. 이 회사를 접더라도 재밌는 게 있으면 찾아가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뭘 했나, 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예,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에 했던 프로젝트들의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는 게 몇 가지나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예.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 말씀드리고, 예,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제가 원래는 전공이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학과에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애니메이션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저도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고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만든 거 나와서 움직이면 정말 재밌겠다. 저만한 재미가 딴 데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몇 개의 회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뽀로로를 장작한 오콘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뽀로로를 처음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 뽀로로가 지금처럼 이걸 뭐라고 그래? 신드롬이라고들 하시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완전 신입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캐릭터를 배우러 갔어요. 그 회사에, 오콘이라는 회사에 배우러 갔는데 우연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고 캐릭터를 배우면서 만든 거예요. 3명의 디자이너가, 이제 실력 있는 2명의 디자이너가 있었고 제가 같이 했었는데, 스펙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라이트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랑 같이 매치를 하는 거랑 같은 정도로 굉장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 프로젝트 하나 내가 완성시켜서 내 거 만들면 내 인생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방금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깁니다. 이게 한번 시작하면 뭐 패션 같은 경우는 1년에 2단계로 끊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은 일단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되면 5년, 6년, 뽀로로 같은 경우는 첫 방송 나갈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션 쪽 분들인데, 일단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 많이 지쳐요. 근데 나름 재밌게 살았던 게, 뽀로로를 만들던 2002년 그 해에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뽀로로는 월드컵을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뽀로로를 월드컵을 보면서 만든 스케치들을 보여드릴게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뽀로로 시즌 1, 시즌 2에 들어가는 모든 캐릭터와 배경과 소품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입 디자이너가 미술 감독이 된 거죠. 영유아물이지만 회사에서 처음 입사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넌 뭐가 되고 싶니? 전 미술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1년 뒤에 미술 감독이 됐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런 의뢰가 왔죠. 펭귄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근데 개구장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모를 갖고 싶은데 동그라미를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캐릭터를 달라. 근데 친근감이 있어야 한다. 어려워요. 한 번도 디자인이 쉬웠던 적이 없어요.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디자인은 한 번도 전 쉬웠던 적이 없어요. 좀 이런저래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뽀개집니다. 여기쯤부터 뭔가 뽀로로 비슷하게 생긴 스노보드도 타고 하늘도 날고 싶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얘 생각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제 습관인데 그림 그리면서 옆에다가 뭘 막 적어요. 이렇게 혼자서 막 적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약간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뽀로로가.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걸렸어요. 좀 이게 제가 느긋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케치를 던져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큰 회의실을 도배할 만큼 3명의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들을 던지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 고르고 고른 겁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뽀로로에 근접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실제 이 애니메이션을 볼 유저들을 찾아갑니다. 유치원에. 이 그림 5장을 들고 유치원을 몇 군데를 이렇게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돌았어요. 정말 그 통제 불가능 상태, 5살, 6살, 제 아들이 5살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 불가능 개구장이 5살, 6살짜리 애들을 앞에 두고 펭귄 그림을 딱 꺼내는 순간 어떤 반응이 있었겠어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와! 그러면서 스티커를 주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에다가 막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의 뽀로로가 아닌 다른 형태의 펭귄이 제일 최다 득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뽀로로를 어른의 계산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어떤 형태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어차피 애니메이션은 머천다이징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팔릴 만한 걸 고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뽀로로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애들한텐 뭐 거의 신이 됐죠. 네. 1분 남았답니다. 예. 그럼 타임오프를 해서 그 뽀로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제가 지금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헤럴드 쪽에서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 거냐.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평생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괜히 다른 거, 엉뚱하게 사업 이런 거 건드려서 이상하게 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뽀로로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들어 뽀로로가 저한테 효자 노릇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최상현 선생 처음 만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최상현 선생한테 씌우면 딱 뽀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리면 자기 얼굴을 담거든요. 참 그래서 다음에 나오실 분은 정말 그림과 닮으셨습니다. 다음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특히 요즘에 재기발랄한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디자이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리킴 씨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팝 아티스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아트도 어려운데 도대체 팝 아트란 뭐냐? 팝 아트는 제 생각에는 말대로 팝 더하기 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팝은 대중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인 것 같고요. 아트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이 그런 두 개의 모순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본성을 잘 드러낸 것이 팝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팝아트 보면 디자인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근데 아트와 디자인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저는 아트는 신대륙을 찾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디자인은 그것을 대중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트와 디자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팝 아티스트로서 어떤 아름다움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헤럴드 디자인 포럼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자분들께서 왕눈이 소녀를 그리는 아티스트가 나온다라고 잘 써주셨던데, 제가 아이돌이란 시리즈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눈과 인형이 만난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돌들이 이렇게 막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눈 안에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로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해서 이 아이돌들이 어떤 다른 롤플레이를 해서 다른 캐릭터가 되더라도 그 눈 안에 있는 심리적 상태나 내면은 가식적으로 꾸며낼 수가 없고 그 상태를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창안된
디자인이고요. 제가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상당히 좀 독특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되게 그 펑크락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막 온몸에 문신한 그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녀서 제가 약간은 어두운 것을 많이 좋아해요. 컬트적인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돌들이 어두운 그런 것과 같이 돼서 이런 아이돌 헬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제가 생각하는 건 아름다움인데 어두운 아름다움이죠. 자,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캐릭터랑 되게 많이 닮아서 그림 보고 저를 보시면서 쇼크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닮았냐. 그러면서 너의 자화상이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그림들은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돌들이 페리테일의 주인공들로 롤플레잉을 한 시리즈가 디즈니 공주 시리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백설공주가 사과를 들고 있잖아요. 이 독이 든 사과를 먹을까 말까 하는 심리가 현대인의 그 자화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역시 샤넬백을 갖고 싶어 하는 지금 굉장히 고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고 싶기도 하고, 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심리를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팝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콘인 레이디 가가를 그리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스트들과 유명 뮤지션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안 오피와 블러의 앨범입니다. 이 줄리안 오피는 이 블러 앨범을 하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림값도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라카미 타카시는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자켓 작업하기도 했고 이후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은 벨벳 언더그라운드 자켓을 디자인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앤디 워홀이 벨벳 언더그라운드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안 유명하니까 내 이름을 쓰겠어 해서 이 앨범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비하가 있죠. 그리고 롤링스톤즈와 역시 앤디 워홀 앨범이고요. 제가 한국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아이돌 그룹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그게 21과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양현석 사장님께서 제 작업실이 경기도 장흥에 있거든요. 그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머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티스트를 만나러 오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1의 전사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총을 든 이미지들로 살려봤고, 그리고 이들이 복제가 돼서 세계 정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복제되는 튜브를 그렸고,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어두운 이미지들과 접목시켜서 이런 어두운 백그라운드의 뮤직비디오도 탄생을 했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지금 동방신기가 1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2위, 3위, 4위 다 한국 가수들이에요. 여자 가수들은 소녀시대와 카라가 박빙을 다투고 있고 3위는 또 티아라 이런 가수들이 굉장히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21의 앨범이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소녀시대나 카라나 보통 미소녀의 미학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 와중에 21은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소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컨셉에서 아마 이 앨범들이 사진이나 그 예쁜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이런 팝아트로 콜라보레이션 된 앨범들이 지금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세상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정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것에서 예술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이돌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눈은 마음의 창이다, 뭐, 아주 흔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일상화된 말이고, 근데 이 일상화된 말을 스스로가 의미 부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이 버리는 것, 하찮은 것, 그것을 유별나게 보고 유심히 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마리킴과 또 그 K-팝과 같이 한번 그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져올 거란 생각이 들고요. 원래 우리가 시간이 30분 정도에 끝내기로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혹시 객석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이희호입니다. 그 한국의 이동기 작가님이라고 네. 아톰하우스를 그리신 분이 계시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분도 약간 그 짝퉁 논란 된 것처럼 외국의 아톰이랑 미키마우스를 합쳐서 작품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원래 처음에 이 마시뽀로 얘기를 하면 되게 욕하실 줄 알고 먼저 질문했는데 네,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아톰하우스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대학까지 부산에서 계속 살았어요. 살았는데 처음 서울 올라와서 을지로 그 을지로 3가 그 역에서 이렇게 환승하는 길에 그 품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죠. 이건 도대체 미키마우스야, 아톰이야. 근데 그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 역시 팝아트고 상업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차라리 이 질문은 우리 마리킴 작가님한테 여쭤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거 하고 싶었는데.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아톰하우스가 짝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랑 아톰이랑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은 아마 대량의 생산이 되는 제품은 못 만드실 거예요. 아마 수출도 못 하시고요. 그런데 예수가 얘기한 아톰이나 그리고 미키마우스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아티스트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이고 짝퉁이라고 치부되기에는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상품으로 만든 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한마디 덧붙이면요. 그 찰스 장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네, 찰스 장도 제 절친입니다. 예, 팝아티스트가 계시는데 네. 그분이 뽀로로를 한 번씩 그리십니다. 네. 그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예쁘대요. 근데 뭐 예술적 가치로 보면 이렇게 예술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물을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대미술의 개념에서는 이제 차용이라든가 패러디 개념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기의 아톰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걸고 나왔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되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짝퉁 뽀로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커머셜한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역시 제가 생각해도 짝퉁이 나왔다라는 건 성공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 선생님 얘기가 짝퉁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는 걸로 봐서는 성공한 자의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뽀로로가 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이쪽에, 앞쪽에, 네, 저는 경기도의 디자인 총괄 추진장 이세정입니다. 명필름 심재명 감독님께 이 작품 경비의 일부를 우리 경기도가 투자했는데, 그래서 다들 흥행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기독교 관점에서 이 작품을 봤어요. 이제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유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 이제 어린 병아리, 성동오리 이름이 초록이를 자유의 세상을 보내고 자기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혹시
이 작품이 그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혹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당을 암탉은 한국에서 한 100만 부 정도 팔린 굉장히 대단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작자인 황선미 작가님은 그 기독교 신자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의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 자식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그 상대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앙의 느낌이라보다는 동양의 정서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앞서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그 쪽제비한테 자기 몸을 내어줄 때에 마당을 한 암탉 잎사귀 얼굴은 실제로는 그 디자이너가 캐릭터 디자이너가 보살의 얼굴에서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것을 따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족제비가 공격해서 뛰어들어오는데 자기 눈을 감고 몸을 내어주는 얼굴 클로즈업은 약간 그 보살의 얼굴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암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또 불교도들이 보기에는 불교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서로 그 아주 여러 곳에 발을 치고 있는 그 해석의 여지를 상당히 무한하게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마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오늘 더 얘기 나눌 게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